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셀리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추운 계절을 지나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두고 있네요. 오랜만에 셀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새 편의 안데르센 동화입니다. 부싯돌통. 한 병사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등에 배낭을 지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사는 길을 가다 늙은 마녀를 만났습니다. 아래 입술이 가슴까지 축 늘어진 마녀는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병사. 아주 멋진 칼을 차고 큰 배낭을 가졌군. 진짜 훌륭한 병사로군. 자, 이제 당신은 원하는 만큼 많은 돈도 가질 수 있을 거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기 큰 나무가 보이지? 길가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마녀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 나무에 올라가면 구멍이 보일 거야.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나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내가 이 밧줄로 허리를 묶어줄게. 나올 때 소리치면 내가 밧줄을 당겨 당신을 끌어내주지. 제가 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할 일은 뭐죠? 돈을 가져와. 나무 밑둥에 닿으면 큰 통로가 나올 거야. 수백 개의 등이 켜져 있어서 통로는 무척 밝아. 그곳에는 3개의 문이 있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큰 상자가 보일 거야. 상자 위에는 눈이 찻잔만한 개가 앉아있지. 겁내지 말라고. 내가 푸른색 바둑무늬 앞치마를 줄 테니까 그걸 펼치고 개를 그 위에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상자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꺼내. 그 돈은 모두 구리돈이야. 은돈을 갖고 싶으면 다음 방으로 가. 거기에는 눈이 풍차만한 개가 있을 거야. 놀라지 말고 앞치마에 개를 올려놓고 돈을 꺼내. 금돈이 갖고 싶으면 3번째 방으로 가라고. 거기엔 코펜하겐의 원형탄만큼 눈이 큰 개가 있을 거야.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니까 실수하면 안 돼. 놀라지 말고 개를 그냥 앞치마 위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덤벼들지 않을 테니까. 넌 원하는 만큼 많은 금돈을 상자에서 꺼낼 수 있지. 그럴듯한 이야기군요. 그럼 난 그 대가로 당신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지요? 당신도 바라는 게 있을 텐데. 병사가 말했습니다. 난 돈은 필요 없어. 다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거기 내려갔다가 두고 온 낡은 부싯돌통만 가져다 주면 돼. 좋아요. 밧줄을 내 허리에 묶으시오. 그래. 그리고 여기 파란색 바둑무늬 앞치마를 가져가라고. 병사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텅 빈 나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녀가 말한 대로 큰 통로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사가 첫 번째 문을 열자 방에는 정말 눈이 찻잔만한 개가 상자 위에 앉아서 병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개야. 병사는 개를 마녀의 앞치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고 구리돈을 주머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상자를 덮고 개를 올려놓았지요. 다음 방으로 가니 이번에는 눈이 풍차만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려보지 마. 병사는 앞치마 위에 그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구리돈을 다 버리고 주머니와 배낭에 은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는 정말 코펜하겐의 원형탑만큼이나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바퀴처럼 머리 주위로 빙빙 돌리면서 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병사는 개에게 경례를 하고는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병사는 그런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을 차리자. 개를 들어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금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전체를 살 수 있고 이 세상 솜사탕을 모두 살 수 있으며 장난감 병정과 장난감 채찍 그리고 흔들말 등을 모두 사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지요. 병사는 은돈으로 가득 찬 주머니와 배낭을 모두 비웠습니다. 대신 거기에다 금돈을 채웠지요. 모자와 구두에도 가득 채워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사는 다시 개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병사는 속이 빈 나무 안에서 마녀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멈, 이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오. 부싯돌통은 찾았어? 요술 할멈이 물었습니다. 아차, 그걸 잊었군. 병사는 다시 가서 부싯돌통을 찾아왔습니다. 마녀는 병사를 밖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병사의 주머니, 구두, 배낭, 그리고 모자에는 돈이 그득했습니다. 그 부싯돌통은 무엇에 쓸 거요?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돈을 가졌으니 이제 부싯돌통을 내게 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 부싯돌통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릴 테니. 싫어. 그래서 병사는 마녀의 목을 베었고 마녀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돈을 마녀의 앞치마에 싸서 어깨에 메고 부싯돌통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향해 걸어갔지요. 병사는 가장 큰 여관에 들어가 가장 좋은 방을 얻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구두 닦기는 병사의 낡아빠진 구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는 아직 새 구두를 살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병사는 멋있는 신사에게 잘 어울리는 구두와 옷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사에게 왕과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공주를 못 봐요. 공주는 벽과 탑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구리성에 살지요. 왕은 공주가 평범한 병사와 결혼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질까봐 왕 빼고는 어떤 남자도 공주를 볼 수 없게 해놓았답니다. 그래도 난 그 공주가 꼭 보고 싶어. 라고 병사는 생각했지만 공주를 만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사는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극장에도 가고 왕위 공원에서 말을 타고 산책도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부자가 되었고 멋진 옷을 입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모두들 병사는 좋은 사람이고 진짜 점잖은 신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매일 돈을 쓰기만 했기 때문에 돈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동전 2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병사는 작은 다락방으로 옮겨야 했고 구두도 손수 닦고 고쳐서 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병사는 초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부싯돌통에 작은 초 한 도막이 들어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병사는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똥이 튀자마자 문이 열리더니 첫 번째 방에서 보았던 눈이 찻잔만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개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라고? 정말 놀라운 부싯돌이군. 돈을 좀 가져오너라. 병사가 말하자 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병사가 부싯돌을 한 번 치면 구리돈 상자에 앉아있던 개가, 2번 치면 은돈 상자에 앉아있던 개가, 그리고 3번 치면 금돈 상자에 앉아있던 개가 나타났습니다. 병사는 다시 큰 방으로 옮겼고 멋진 옷을 입게 되었으며 친구들도 그를 기억하고 다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공주를 볼 수 없다니 참 안 됐어. 공주는 아주 아름답다는데 구리성에 늘 갇혀 있다니 공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부싯돌통. 그가 부싯돌을 한 번 치자 눈이 찻잔만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이란 걸 알지만 잠깐만이라도 공주가 보고 싶다. 개는 곧장 밖으로 나가더니 병사가 눈치챌 사이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공주를 등에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너무 예뻐서 누가 봐도 곧 진짜 공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사는 공주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공주를 다시 성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주는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왕과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나타나 자기를 등에 태우고 어떤 병사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가 입맞춤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런, 정말 이상한 꿈이구나.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나이든 궁녀에게 침대 옆에서 공주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가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개가 공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개는 무척 빨리 달렸지만 그 궁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화를 신고 개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궁녀는 개가 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필로 문에 십자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궁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죠. 개는 공주를 다시 데려다주고 오다가 문에 그려진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분필을 꺼내 모든 집 문에 십자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현명한 꾀였습니다. 아침 일찍 왕, 왕비, 궁녀와 모든 신하들이 병사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다. 왕이 십자가가 표시된 첫 집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런, 여기에요. 왕비가 십자가가 표시된 다음 집을 보고 외쳤지요. 여기에요. 아니, 여기에요. 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마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집이 그 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의전 마차나 타고 다니며 으스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는 금으로 된 가위를 꺼내 비단천을 한 조각 잘라서 작고 예쁜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곱게 빻은 메밀가루를 채워 공주의 허리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어 공주가 가는 곳마다 메밀가루가 떨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개가 또 공주를 태우고 병사에게 갔습니다. 병사는 진짜 왕자가 되어 공주를 아내로 맞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개는 공주를 데리고 성에서 나와 병사에게 오는 동안 메밀가루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과 왕비는 공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사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은 어둡고 음산했어요. 사람들은 다음 날 병사가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싯돌통을 방에다 두고 왔기 때문이지요. 병사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교수형이 있는 날 아침, 병사는 감옥 창문이 쇠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교수대로 사람들이 서둘러 모여들고 있었고 호위병들이 행진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북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막 달려오는 구둣방 아이도 있었습니다. 달리는 구둣방 아이의 발에서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병사가 내다보고 있는 감옥벽 근처 땅에 떨어졌습니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 교수형을 당할 내가 아직 여기 있잖니. 그런데 얘야, 내가 묵고 있던 여관에 가서 부싯돌통을 가져다 주면 동전을 4개 줄게. 서둘러야 해. 구두방 아이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 부싯돌통을 가져다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교수대가 마을 밖에 세워지고 호위병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왕과 왕비는 재판관과 의원들을 거느리고 높은 왕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병사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려 하자 병사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즐겨 피우던 파이프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왕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는 부싯돌을 꺼내 1번, 2번, 3번 쳤습니다. 그러자 개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리로 와서 나를 도와줘.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병사가 말하자 개들이 재판관과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은 다리를 물고 다른 사람은 코를 물어서 공중으로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하도 높이 던져버려서 땅에 떨어지자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발 나만은. 하고 왕이 말했지만 제일 큰 개가 왕과 왕비를 물어 역시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호위병들은 겁에 질렸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병사여, 우리의 왕이 되어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해 주십시오. 병사는 왕의 마차를 타고 성으로 갔습니다. 개 3마리도 마차 앞에 서서 만세! 라고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고 호위병들은 받들어 총을 했습니다. 공주는 구리성에서 나와 왕비가 되었지요. 공주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개들도 큰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래 아저씨. 모래 아저씨는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모래 아저씨는 저녁에 찾아온답니다. 양말을 신은 발로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살며시 문을 열지요. 그리고는 아주 고운 모래를 아이의 눈에 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저씨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저씨는 아이에게로 다가가 살며시 목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래 아저씨는 아이를 좋아하셔서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는 잠자리에 들면 조용해지니까요. 아이가 잠이 들면 아저씨는 살그머니 아이 옆에 앉습니다. 아저씨는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어떤 색인지는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투는 아저씨가 몸을 돌릴 때마다 초록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보이니까요. 양쪽 겨드랑이에는 우산을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에게는 그림이 있는 우산을 씌워주어 밤새도록 예쁜 꿈을 꾸게 하고, 말썽꾸러기에게는 그림이 없는 우산을 씌워 깊이 잠들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어떤 꿈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모래 아저씨가 옐마라는 어린 소년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아저씨는 일주일 내내 옐마를 찾아와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7개나 들려주었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은 7일이니까요. 월요일. 아저씨가 네 방을 예쁘게 꾸며주마. 옐마를 잠자리에 눕히며 모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분의 꽃들이 자라 키 큰 나무가 되었고, 긴 나뭇가지는 천정에서부터 벽까지 뻗어나가 방 전체가 마치 아름다운 정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뭇가지는 장미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덮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는 황금빛 과일이 빛나고 있었고, 건포도가 가득 든 빵도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는 바로 옐마의 산수공책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공책에 쓰인 틀린 덧셈 답 하나를 다른 숫자들이 밀어내려는 바람에 옐마의 공책은 다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연필이 끈에 묶인 강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답을 고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기 공책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몇 쪽마다 반듯하게 생긴 보기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들 옆에 옐마가 쓴 글자들이 자기들도 보기 글자들처럼 잘생긴 줄 알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줄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마치 줄에 걸려 넘어질 듯이 온통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잘 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멋있게 보이려면 이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잘생긴 글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기운이 없는걸. 옐마가 쓴 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운을 차리게 약을 먹여야겠구나. 모래 아저씨가 말하자 옐마가 쓴 글자들이 당장 똑바로 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참, 오늘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겠구나. 이 글자들이나 훈련시켜야겠어. 하나, 둘, 하나, 둘. 모래 아저씨는 글자들이 쓰기 공책에 보기 글자들처럼 똑바로 설 때까지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글자들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화요일, 옐마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모래 아저씨는
작은 요술 지팡이로 방에 있는 가구들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가구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구만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도록 겸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타구는 자기는 본체만 채 하고 서로 자랑만 늘어놓는 가구들이 제발 좀 그만 뽐내기를 바랬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금태 액자에 끼운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큰 나무들, 풀밭에 피어있는 꽃들, 숲속을 구불구불 흘러 여러 성들을 지나 바다에 이르는 큰 강이 그려져 있는 풍경화였습니다. 모래 아저씨가 요술 지팡이를 그림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의 새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나무 가지들은 살랑거리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떠갔습니다. 여러분도 땅 위에 드리운 구름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요? 모래 아저씨는 옐마를 그림에 닿도록 안아서 올려주었어요. 옐마는 곧장 그림 속으로 기어들어가 큰 풀 사이에 섰습니다. 햇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옐마를 비추었습니다. 옐마는 강으로 달려가 강가에 묶여있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빨간색, 흰색으로 칠을 한 그 배에는 은처럼 반짝이는 돛대가 달려 있었죠. 목에는 금관을 두르고 머리에는 파란 별을 단 백조 6마리가 숲으로 그 배를 끌고 갔습니다. 나무들은 도둑과 마녀 이야기를, 꽃은 꼬마 요정 이야기와 나비가 해준 이야기를 옐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금빛 은빛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쳐 배를 따라왔습니다. 가끔 물고기가 첨벙첨벙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빨갛고 파란 새들도 길게 줄지어 뒤따라 날아왔습니다. 작은 곤충들은 춤을 추고 왕풍뎅이는 웅웅거렸어요. 모두들 옐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근사한 뱃놀이였어요. 우거진 숲은 때론 어둡고 때로는 햇빛과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 같았습니다. 숲속에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만든 훌륭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성의 발코니 마다에는 공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옐마의 소꿉 친구들이었습니다. 옐마가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공주들은 들고 있던 솜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옐마는 솜사탕을 반쪽씩 떼어냈습니다. 물론 옐마가 공주보다 언제나 더 큰 쪽을 갖게 되었죠. 성 밖에는 황금으로 된 칼을 찬 어린 왕자들이 건포도와 장난감 병정을 던지며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왕자들이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옐마는 계속 배를 타고 갔습니다. 때로는 숲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커다란 굴이나 마을을 지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옐마는 유모가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어린 옐마를 잘 보살펴 주셨던 분이에요. 유모는 옐마를 무척 사랑했지요. 유모가 손을 흔들면서
옐마를 위해 만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널 자주 생각한단다. 귀여운 아가야. 나의 사랑스러운 소년. 너의 입술과 부드러운 눈썹, 그리고 두 뺨에 하는 입맞춤은 나의 큰 기쁨이었지. 네가 맨 처음 말을 했을 땐 또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했지. 하느님께서 널 지켜주시길. 내 마음속의 천사야. 새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고 꽃들도 꽃대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늙은 나무들도 모래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옐마는 자면서도 그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래 아저씨가 창문을 열었을 땐 물이 창턱까지 차 마치 호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이 집 가까이에 매여 있었습니다. 옐마야, 배를 타고 떠나보지 않을래? 오늘 밤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아침에 돌아오면 돼. 옐마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배에 오르자 날씨가 개었습니다. 옐마와 모래 아저씨가 탄 배는 길을 따라가다가 교회 주위를 빙 돌아서 넓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해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날아가다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는 황새무리를 보았습니다. 황새들은 줄을 지어 아주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줄 맨 끝에서 날던 황새 한 마리는 너무 지쳐서 날개짓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새는 곧 황새 무리에서 뒤떨어지더니 마침내 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두 번 날개짓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옐마가 탄 배의 돛대에 닿자 황새는 돛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가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실 심부름꾼 아이가 그 황새를 잡아 암탉과 오리, 칠면조가 들어있는 닭장에 갖다 넣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그 불쌍한 황새는 풀이 죽었습니다. 이 괴상한 새 좀 봐. 암탉이 말했습니다. 칠면조는 몸통을 한껏 부풀리고서 황새에게 이름을 물었고, 오리는 꽥꽥거리고 쿡쿡 찌르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녔습니다. 황새는 그들에게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 이야기와 피라미드 이야기, 그리고 야생마처럼 사막을 뛰어다니는 타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황새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 새 꼭 바보 같지 않니? 우리들은 그저 저희들끼리 쿡쿡 찌르며 꽥꽥거렸습니다. 누가 아니래? 칠면조도 꼬르륵 거렸습니다. 황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네 다리는 정말 길고 우아하구나. 그 다리 한마에 얼마 주고 샀니? 칠면조가 물었습니다.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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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들이 재미있다는 듯이 비웃었지만
황새는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넌 우습지 않니? 칠면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농담은 아주 우스운 것이었는데 말이야. 아니면 너한테는 너무 시시한 얘기였나 보지? 오라, 농담하기 싫다 이거지? 좋아, 우리나 웃고 즐기자. 자기들이 무척 재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암탉들은 꼿꼿해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웃었습니다. 옐마가 닭장문을 열고 황새를 부르자 황새가 가판 위로 뛰어나왔습니다. 마음이 놓인 황새는 옐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활짝 펴고 더운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암탉들은 꼿꼿해 오리들은 꽥꽥거렸으며 칠면조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조심해. 안 그러면 내일 너희들을 고깃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옐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모래 아저씨가 보내준 여행은 정말 멋졌습니다. 목요일. 자, 놀라지 말아라. 생쥐 한 마리를 보여줄 테니. 모래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 귀여운 생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쥐는 널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왔단다. 오늘 밤 한 쌍의 생쥐가 결혼을 하거든. 신랑 신부는 부엌 밑에서 산단다. 그들은 아주 멋진 집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제가 저 조그만 쥐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지요? 그건 나에게 맡겨. 널 작게 만들어줄게. 모래 아저씨는 요술 지팡이를 옐마에게 갖다 댔습니다. 옐마는 점점 줄어들더니 곧 손가락만해졌습니다. 이 장난감 병정 옷을 빌려 입으렴 너에게 꼭 맞을 것 같은데 잔치에는 제복이 잘 어울리거든. 네. 라고 대답하자마자 옐마는 아주 말쑥한 장난감 병정이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골무 안에 들어가 앉으세요. 제가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생쥐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옐마와 생쥐는 결혼식장으로 떠났습니다. 먼저 골무가 겨우 지나갈 만한 긴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썩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횃불들이 모든 통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요. 통로 바닥에 베이컨 조각을 깔아 놓았거든요. 이보다 더 잘 차린 결혼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생쥐가 말했습니다. 생쥐와 옐마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쥐 아가씨들은 모두 오른쪽에서 소근거리며 서 있었고 생쥐 총각들은 모두 왼쪽에서 수염을 앞발로 쓸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랑 신부 한 쌍은 방 한가운데에 있는 치즈 조각 위에 서서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입맞춤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손님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생쥐들은 서로 짓밟혀서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신랑 신부가 문가 안에 서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 전체도 통로처럼 베이컨 조각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잔치에서 먹을 것은 베이컨뿐이었습니다. 결혼 케이크인 완두콩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신랑 신부의 가족인 꼬마 생쥐가 행복한 신혼부부의 이름 첫자대로 결혼 케이크를 갉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 되었지요. 모두 멋진 결혼식이라고 하며 매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성대한 파티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장난감 병정만하게 작아지긴 했었지만요. 금요일. 엘마야, 어른들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지 아니? 나쁜 짓을 한 어른들은 특히 더하지. 존경하는 모래 아저씨,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가 한 나쁜 짓들이 침대 위에 앉아서 보기 흉한 도깨비들처럼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었어요. 제발 잠 좀 자게 그것들을 몰아내 주세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단다. 돈은 드릴게요, 모래 아저씨. 창턱에 돈을 놔둘게요. 라고. 하지만 난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 모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는 무엇을 할 거예요? 엘마가 물었습니다. 글쎄, 다른 결혼식에 가볼래? 이번 결혼식은 어젯밤과는 좀 달라. 네 동생의 커다란 남자 인형 헤르만이 여자 인형 베르다와 결혼한단다. 오늘이 헤르만이 생일이라 선물도 많을 거야. 알아요. 내 동생은 인형 옷이 필요할 때마다 인형들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거나 결혼식을 시키지요. 아마 100번도 더 결혼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 오늘이 101번째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니 오늘은 아주 멋있을 거야. 저길 좀 봐. 엘마가 탁자 쪽을 보니 골판지로 만든 작은 인형의 집 창문에는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집 밖에서 받들어 총을 하고 있었고 신랑 신부는 식탁 다리에 기댄 채 아주 심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래 아저씨는 할머니의 검정 블라우스를 걸치고 인형들의 결혼식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방 안의 모든 가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필이 작곡한 그 노래는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노래는 바람처럼 퍼져나가요. 그리고 신랑 신부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머리를 높이 쳐든 그들은 고귀한 신분, 온통 가죽으로 만든 세련된 부부. 이 부부에게 축배를 3번 울리는 걸 잊지 마세요. 빈님도 오세요. 바람님도 오세요. 이제 결혼 선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친구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있어서 사랑만 먹고도 살 수 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시골로 갈까? 아니면 해외로 갈까? 신랑 신부는
멀리 여행을 다닌 제비와 병아리들을 5번이나 낳은 나이든 암탉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비는 공기가 좋고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로 물들어 있는 산이 있고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리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양배추가 없어. 난 병아리들하고 이 시골에서 여름을 보냈지. 이곳에는 마음껏 긁어 파헤칠 수 있는 채석장과 양배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도 있어. 텃밭의 양배추는 정말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웠지. 그보다 더 좋은 양배추는 못 봤으니까. 암탉이 말했습니다. 양배추야 다 똑같지 뭐. 게다가 여기 날씨는 너무 나빠. 제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져. 그래도 여긴 너무 추워. 서리가 내리잖아. 그래야 양배추가 잘 된다고. 어쨌든 여기도 가끔은 따뜻하잖아. 몇 년 전엔 여름이 5주나 계속되어 숨도 못 쉴 지경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해로운 생물들도 없어. 도둑도 없고 우리 마을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형편없는 자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구. 암탉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도 여행을 해봤다구. 닭장 안에서 20km나 걸어 다녔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행은 정말 재미없어. 저 암탉 말이 맞는 것 같아. 인형 베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등산은 안 갔으면 좋겠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정말 싫어. 채석장에 가서 양배추를 심어놓은 정원이나 산책하자. 그래서 신랑 신부는 채석장에서 산책이나 했습니다. 토요일. 이야기해 주실 거죠? 일마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모래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엔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중국 사람들 좀 보렴. 예쁜 우산을 펼치면서 모래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산에는 정말 푸른 나무들과 다리 위에 서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작은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내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내일은 일요일이고 내일은 성스러운 날이거든. 나는 교회탑에 사는 작은 요정들이 소리가 잘 나게 종을 잘 닦아 놓았는지 보러 가야 해. 들판에 나가 바람이 풀과 나뭇잎의 먼지를 다 날려 보냈는지도 살펴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에서 별들을 다 내려 닦는 거야. 우선 별들을 내 앞치마에 모두 모아 담을 거야. 그러나 먼저 번호를 잘 매겨야 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 구멍에도 번호를 매겨야 되고, 그래야 별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별들이 제자리에 잘 붙어있지 못해서 모두 별똥이 되어 하나씩 떨어져 버린단다. 모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옐마의 침대 위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가 말했어요. 어이, 모래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옐마의 증조 할아버지라오. 내 증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소. 하지만 그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별을 내려서 닦을 수는 없어요. 별은 지구처럼 신비한 천체이고 그것이 바로 별의 아름다움이요. 고맙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집의 어른이시고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답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나를 꿈의 신이라고 하지요. 난 훌륭한 가문들을 드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요즘 세상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니까. 오래된 초상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옐마는 깨어났지요. 일요일, 잘 있었니? 모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옐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증조 할아버지가 어젯밤처럼 방해하시지 못하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깍지에 살고 있던 5 완두콩 이야기, 신부를 찾으러 떠난 개구리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날씬한 바느질 바늘이라고 생각하는 짜깁기 바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항상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단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내 형을 보여줄게. 내 형도 모래 아저씨란다. 하지만 형은 누구든지 한 번밖엔 찾아가질 않는단다. 그는 말 위에 사람들을 태우고 이야기를 들려주지. 형은 2가지 이야기만 알고 있어. 하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무시무시해서 글쎄 설명하기가 좀 어렵구나. 모래 아저씨는 옐마를 들어올려 창밖을 보게 했습니다. 봐라, 저기 내 형 모래 아저씨가 있지? 형을 죽음이라고도 부르지. 그림책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그려놓아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단다. 그럼 형은 은실로 수놓은 아주 훌륭한 군복을 입고 있지. 검정 벨벳 망토를 뒤로 휘날리며 말을 타고 다닌단다. 형이 달리는 모습을 좀 보렴. 옐마는 죽음 아저씨가 청년과 노인을 말의 앞뒤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모래 아저씨는 먼저 말에 태울 사람들에게 성적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두들 성적이 좋다고 말했지요. 그럼 내가 직접 볼까? 그가 말하자 사람들은 그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인 사람들은 아저씨 앞에 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이 보통 또는 못함인 사람들은 뒤에 타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요.
그들은 흐느껴 울면서 말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묶인 것처럼 말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모래 아저씨는 죽음인 것 같아요. 난 죽은 모래 아저씨가 무섭지 않아요. 옐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나 형을 무서워하지 않길 바래. 좋은 성적을 받기만 하면 돼. 하고 모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매우 교육적이군. 증조 할아버지 초상이 중얼거렸습니다. 할 말은 꼭 해야지. 그럼 그래야지. 이 이야기들이 모래 아저씨가 옐마에게 들려준 이야기랍니다. 아마 오늘 밤엔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도 모르죠. 임금님의 새 옷. 아주 옛날에 멋진 새 옷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군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극장에 가는 거나 숲속에서 사냥하는 것도 새 옷을 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옷을 12번씩 갈아입었고 회의하는 시간보다 탈의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임금님이 살고 있는 도시는 번화해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교활한 사기꾼 2명이 재봉사로 가장하여 그 도시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을 짤 수 있다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 천의 색깔과 무늬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 그 천으로 만든 옷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옷이겠다.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이 왕국에서 누가 그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가졌는지, 누가 현명한지, 그리고 누가 바보인지 알 수 있겠지? 당장 옷을 만들도록 시켜야겠어. 임금님은 2 사기꾼에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배틀을 2개 세워놓고는 일하는 척 했습니다. 전혀 옷감을 짜지도 않으면서요. 그 사기꾼들은 가장 고운 비단과 귀한 금실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많은 돈을 모두 자기들이 가로채고 텅 빈 배틀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채 했습니다. 내 옷감이 잘 되어가는지 궁금하군. 하고 임금님은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기 직책에 맞지 않은 사람은 그 천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좀 망설였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험 많고 정직한 장관을 보내야겠어. 그 장관보다 현명하고 자기 직책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 많은 장관은 2 사기꾼이 일을 하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을 부릅뜬 장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기꾼은 장관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무늬가 정말 멋있지요? 색깔이 아름답지 않아요? 불쌍한 장관은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내가 바보란 말인가? 아무도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절대로 옷감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한 사기꾼이 계속 천을 짜는 신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군. 눈이 부실 지경이야. 저 무늬, 저 색깔 아주 마음에 든다고.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소. 장관은 안경 너머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사기꾼들은 색깔이며 무늬가 얼마나 특이한지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야 임금님께 모두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곤 사기꾼들이 말한 그대로 임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옷감을 짜는데 더 많은 비단과 금실이 필요하다며 또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그 돈을 모두 가로채고는 여전히 빈 배틀에 앉아 옷감을 계속 짜는 척 했습니다. 임금님은 옷감이 언제 완성되는지 알아보려고 또 다른 대신을 보냈습니다. 먼저 번 장관처럼 대신 역시 보고 또 보았지만 배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멋진 옷감이지요? 사기꾼들은 대신에게 옷감을 보여주는 척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그런 내가 대신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대신도 그 옷감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며 보이지 않는 옷감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곤 네, 그 옷감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라고 임금님께 전했지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훌륭한 옷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도 옷감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옷감을 보고 감탄한 두 신하와 다른 충직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기꾼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가닥이 실도 없는 배틀에서 사기꾼들은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지요? 오, 전하, 이 무늬와 색깔 좀 보십시오. 비어있는 배틀을 가리키면서 장관과 대신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옷감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전혀 보이지 않다니. 내가 어리석다는 말인가? 내가 임금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소. 내 마음에 꼭 드는군. 빈 배틀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듯이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임금님을 따라간 신하들도 물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만 임금님을 따라 말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금님께 곧 있을 시가행진에 이 놀라운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내렸고 배틀의 기사라는 자귀도 주었습니다. 행렬이 있기 전날 밤 교활한 사기꾼들은 불을 밝혀놓고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자기들이 임금님이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말이죠. 그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떼어내어 공중에서 가위질을 하고 실도 꿰지 않는 바늘로 바쁘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말했습니다. 옷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신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손에 새 옷을 든 것처럼 공중으로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바지가 있습니다. 여기 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이 옷만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신하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저 큰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벗자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새 옷을 입히는 척 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허리에 손을 대며 긴 옷자락을 갖다 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렸습니다. 오, 정말 멋있는 옷이군요. 어쩜 이렇게 꼭 맞을 수가. 아름다운 무늬, 멋있는 색깔, 정말 눈부십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전하, 모시고 갈 마차가 밖에 대령했습니다. 준비 다 됐소. 어때? 옷이 잘 어울리지 않소? 임금님은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새 옷 맵시를 보는 척 했습니다. 시종들은 옷자락을 잡아드는 것처럼 바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종들도 그 옷을 볼 수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웠거든요. 임금님이 훌륭한 마차를 타고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구경꾼들과 창문으로 내다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의 새 옷은 정말 멋지구나. 저 멋진 망토 좀 봐. 임금님께 너무 잘 어울려. 사람들은 임금님의 새 옷이 안 보이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든가 자기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임금님은 여태까지 입었던 어떤 옷보다도 더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안 입었어. 이 순진한 아이가 하는 말 좀 들어보라고. 라고 아이 아버지가 말하자 그 말은 금세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래요. 저기 저 아이가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래요. 임금님은 움찔했습니다. 임금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전행렬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돼. 임금님은 조금 전보다 더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시종들도 여전히 입지도 않은 옷자락을 계속 들고 갔습니다. 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